이 사연은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기대가 컸어요. 딸처럼 여기며 살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언제나 차가웠고 김 여사의 말 한마디에도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또 시작이군요. 김 여사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릴 때 수진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김 여사는 국자를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계곡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둘이서 나들이 어때요? 김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수진이 이렇게 제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김 여사가 어디 가자고 하면 바쁘다며 피하기 바빴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바람이 불었나? 그냥요.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수진의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30년 넘게 사람들을 상대해온 직감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느꼈죠. 어디 계곡인데? 지리산 쪽에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아서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김 여사는 된장찌개를 저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리산까지는 차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그런 먼 곳까지 가자고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준비는 다 했어요. 삼겹살도 사고 야채도 준비해뒀어요. 어머님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수진의 말에 김 여사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안일 하나 거들지 않던 며느리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정말이요. 어머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김 여사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탓인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게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이 기회에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정말요? 그럼 1시간 후에 출발해요. 수진이 갑자기 밝아지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 김 여사는 간단히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은 이미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렁크에는 쿨러박스와 각종 용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말 준비성이 좋네.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수진의 대답이 또다시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편해도 참으세요라고 할 며느리가 말이에요. 김 여사는 조수석에 앉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 애썼어요. 차가 출발하자 수진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 여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진짜 의도가 뭔지 생각해봤죠. 차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표정을 자꾸 살피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그런 수진의 시선을 느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길이 꽤 멀네. 얼마나 더 가야 해? 조금만 더요. 산 깊숙한 곳이라 좀 멀긴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김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 아니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조용해요. 그래서 더 좋죠. 김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이라니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차는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죠. 수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별일 없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한 거야? 평소 당신 같지 않아.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중대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냥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잖아.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김 여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수진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차 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나무들이 우거져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감이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정말 계곡이 있는 거 맞아? 네,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수진의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게 더욱 수상했어요. 또 10분 정도 지나자 차가 한 갈래길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 외진 길로 핸들을 돌렸어요. 이쪽이 맞나? 길이 너무 좁은데. 맞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김 여사는 점점 더 깊어지는 산속길을 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수진아, 여기 신호도 안 잡혀.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차가 한 공터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야? 네, 여기요. 계곡은 저 아래쪽에 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도 차에서 내렸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삼겹살을 구울 만한 시설도 없고 그냥 황량한 산속일 뿐이었거든요. 여기서 고기를 어떻게 구워? 잠깐만요. 준비할 게 있어서. 수진이 말을 얼버무리며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온 탓에 속이 불편했어요. 수진아, 화장실 어디 있어? 저기 숲 쪽으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수진의 대답이 더욱 어색했습니다. 김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게 먼저였어요. 금방 올게. 김 여사가 숲으로 향하자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는 숲속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지만 적당한 나무 뒤에서 볼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속의 정적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김 여사는 빨리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부르르릉.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여사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시동을 왜 꺼는 거지? 혹시 수진이 짐을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리는 김 여사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땅을 긁는 소리였어요. 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김 여사는 급하게 바지를 올리고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차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김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지만 공터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김 여사는 공터 한가운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금 전까지 있던 차와 며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수진아, 장난 그만해. 나와. 김 여사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일까요? 김 여사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휴대폰은 차 안 컵홀더에 그대로 두고 온 상태였어요. 지갑도 핸드백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김 여사는 자신을 다독이며 차가 떠난 방향으로 걸어봤어요. 혹시 수진이 잠시 어딘가에 차를 세워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산길은 이미 고요했습니다. 차바퀴 자국만이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증거였어요. 이 미친년이. 김 여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도망간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였나요?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수진을 저주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서 왜 좋은 척했어. 김 여사는 공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혹시 수진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죠.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숲속은 어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했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김 여사는 스스로를 달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일단 이 산속에서 나가는 게 급선무였어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차를 타고 온 길은 기억이 나지만 걸어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게다가 갈래길이 여러 개 있어서 길을 잃을 가능성도 높았어요. 김 여사는 계곡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계곡부터 가보자. 김 여사는 결심을 굳히고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옷을 찢고 얼굴을 핥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은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김 여사가 아니었거든요. 수진아, 너도 각오해라. 내가 살아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 여사는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계곡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가파라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70이 넘은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10여 분을 걸어 내려가니 드디어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가는 모습이 평소 같으면 아름다웠겠지만 지금 김 여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사람이 있나? 김 여사는 계곡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 것 같았어요. 그런 곳으로 일부러 데려온 것부터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계곡물에 손을 담가 보니 차가웠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산속 물은 함부로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 여사는 계곡을 따라 아래쪽으로 걸어봤습니다. 계곡은 보통 마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바위들이 많아서 발을 헛디딜 위험이 컸고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러웠어요. 이런 젠장. 김 여사는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수진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뒷바라지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보답이야? 평소 김 여사는 며느리에게 엄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했고 음식간이 맞지 않으면 지적했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를 제대로 된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였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 여사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시집 온 첫날부터 둘 사이는 어색했어요. 수진은 김 여사의 말에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항상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분노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만약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수진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계곡을 따라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해질 테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개가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거기 누구 없어요. 김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희망을 품고 개 짖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또 30분 정도 지나자 드디어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죠. 거기 누구 계세요? 김 여사가 오두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70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누구시오?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김 여사의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난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소?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창피했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할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제안부터 산속에 버려진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일까지 하는군요.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김 여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러시오. 내가 차로 마을까지 데려다 드리겠소.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김 여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에 대한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트럭을 타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김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런 곳에 버리다니. 할아버지가 핸들을 잡으며 혀를 찼습니다.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유기죄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김 여사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김 여사는 고마움을 표하며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계곡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산속에 버려진 일을 말이죠. 정말입니까? 며느리가? 경찰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상태를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김 여사는 수진의 인적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며느리분을 찾아서 조사하겠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김 여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아침에 나갈 때 그대로였어요. 김 여사는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 계획적이었구나. 수진이 갑작스럽게 계곡에 가자고 한 것부터 외진 곳을 선택한 것까지 모든 게 의도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일 거였습니다. 김 여사는 수진의 방으로 가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있는 거네. 김 여사는 수진이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라 며칠 후에는 돌아올 거라고 짐작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산에서 길을 찾아 내려왔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계획도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나 수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봤어요. 평소 수진이 자주 가는 곳들,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갔을 수도 있고 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겠네. 김 여사는 수진의 친정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안 댁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수진이 어머니예요. 수진이 거기 있나요? 아니요, 며칠째 연락이 없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김 여사는 적당히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계속해서 수진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수진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더 수진을 찾고 싶어졌어요. 오후가 되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분이 모텔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이에요. 김 여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수진을 찾은 것 같았어요. 어느 모텔인가요? 시내에 있는 한 모텔이에요.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여사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수진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나도 당신을 버려보자. 김 여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분을 찾았습니다. 시내 모텔에 있었어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경찰서로 나오시겠어요? 김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수진과 직접 대면할 때가 온 거였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김 여사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수진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를 보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너 정말 대단하더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앉으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김 여사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해봐. 김 여사의 질문에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답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수진의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 자유롭고 싶었다는 것, 그런 말들이었어요. 김 여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산속에 버려두고는 답답해서 그랬다니 말이 되는 소리였나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거야? 정말 죄송해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어? 산속 드라이브였어?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진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고 했어요. 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찰관의 제안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합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김 여사는 일단 경찰서에서는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운전하면서 계속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김 여사는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 수진이 소파에 앉자 김 여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찬찬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 분명히 그런 생각이었어. 늙은 시어머니가 산에서 길을 잃고 죽기를 바랐던 거지. 김 여사의 말에 수진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줘야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걸 당해봐야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김 여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했습니다. 수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설마 내일 우리 또 드라이브 하자. 이번에는 내가 장소를 정할게. 김 여사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진아, 일어나. 준비해. 김 여사가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제 약속했잖아. 드라이브 한다고.
수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제 일로 인해 김 여사에게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차키 줘. 김 여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지만 차키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가보면 알아. 김 여사는 운전석에 앉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운전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향하는 방향이 시내와 반대편이었거든요.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금방 도착해.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1시간 정도 달리자 차는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어제 김 여사를 데려갔던 곳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진 곳이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디예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곳이야.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곳이지. 김 여사의 말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수를 하려는 건 분명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폐채석장 근처였습니다. 깊은 구덩이들이 여러 개 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수지는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 김 여사의 명령에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걸어서 집까지 가봐. 네. 내가 어제 당한 거 똑같이 해보라고. 여기서 걸어서 집까지 가보라는 거야. 김 여사가 차 키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저를 여기 두고 가시려는 거예요? 왜? 안 돼. 너는 70 넘은 노인을 산속에 버리고도 괜찮았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똑같이 당해봐야 내 마음을 알겠지. 김 여사는 수진의 가방을 차에서 꺼내 던져줬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나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 안 했잖아. 김 여사는 차 문을 열며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따라와서 문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김 여사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 차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김 여사는 시동을 걸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수진의 절규를 뒤로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수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김 여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이야.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김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꺼내려다 차에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김 여사는 그 휴대폰을 주워서 가져온 것이었죠.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겠네. 김 여사는 수진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연락하는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두 알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한 김 여사는 수진의 방으로 가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김 여사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수진이 비밀로 모아둔 돈이 들어있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어디서 구했지? 김 여사는 수진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인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김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산에 버린 것도 모자라 남편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 여사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디야? 어머니, 회사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당장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그것도 와서 들어. 김 여사는 전화를 끊고 수진의 휴대폰으로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지. 몇 시에 어디서? 김 여사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직접 만나볼 계획을 세웠어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앉아라. 천천히 얘기해 줄게. 김 여사는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산에 버린 일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런 짓을? 여기 증거가 다 있어. 김 여사는 수진의 휴대폰과 숨겨둔 돈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줬지. 왜 딴 곳에 버려뒀어? 어머니, 왜? 잘못됐나? 그년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해준 거야. 민수는 당황했지만 아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니 어머니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수진인 척하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수진이 아니라 김 여사였죠. 누구세요?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수진이 시어머니야. 당신이 우리 며느리랑 바람 피우는 그 남자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그 남자에게 수진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만약 다시 연락하면 모든 걸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수진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김 여사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후로 수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에게 절대 대들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했어요. 바람 피우던 남자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침내 완벽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예전의 건방진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김 여사의 말에 순종하는 진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같네.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은 다시는 김 여사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